홍준표의 왈왈왈 2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원 기자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홍익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양회가 끝났고 또 며칠 동안 그 보아오 포럼인가요?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 일종의 청사진을 밝혔는데 오늘도 조금 홍 선배한테 쪽집게 과외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선 올해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의 관심거리잖아요. 어떤가요? 올해 중국 경제는요? 예, 한마디로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리크창 총리가 이번 전인대 보고에서 올 성장률 목표를 갖다 7% 안팎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이것은 2004년 이후에 11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거다 이런 건데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속 성장은 힘들겠다. 앞으로는 이제 이른바 중속 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이것을 공식 선언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동안에 뭐 중국 경제도 아무래도 뭐 그 뉴노멀 시대 저성장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리커창 총리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신창타이 그 뉴노멀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성장이 주춤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맞아가지고 작년 목표치가 7.5%인데 올해는 그보다 더 낮췄다 이런 거고요. 그 실제로 IMF 국제통화기금하고 중국 인민은행도 올 중국 성장률을 갖다 6.8% 정도로 지금 보고 그럼 있거든요. 7%도 안 되게 안 될 수 예측을 했던 있습니다.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7% 안팎이라는 거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자락을 깔고 얘기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작년 말에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열렸는데요. 이것은 공산당 차원에서 중국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걸 갖다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데 여기서도 원래 경제가 안 좋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른바 구조개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중구진이라는 이런 방침을 정했거든요. 온중구진이요? 예, 이거는 이제 안정수교의 발전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말은 참 근사하게 들리는데요. 근데 시진핑 체제 들어서서 좀 미니 부양책이라 그러나요? 뭐 집값이 내렸다 하면 대대적인 부양책을 쓴다든가. 근데 미니 부양책을 선호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또 국제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는 또 초대형으로 경기 부양책을 썼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2008년 사실 국제금융위기 당시에 뭐 잘 아시겠지만 그때 원자바 총리가 4조 위안 어마어마하죠. 우리 돈으로 666조 원을 갖다 넣어가지고 흔들리는 경제를 살렸는데 이것은 중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살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 덕분에.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돈 잔치를 한 거고 그래서 그 이듬해 2009년 성장률이 무려 9.2%를 기록했어요. 그럼 그때도 좀 억지로 끌어올린 측면이 있었던 거로. 물론입니다. 그것은 사실 중국 정부가 기업에다 투자를 갖다 유도해가지고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룬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 경제라는 거는 뭐냐면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심제 주사를 놓으면은 몸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터졌느냐. 나중에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과열됐거든요. 그 집값도 엄청나게 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산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그 몸살을 앓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중국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부양책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이 중국의 버블 붕괴 이걸 또 그 외국의 경제지들 보면 참 많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공급 과잉하고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떤 상태인가요? 예, 지금 현재 중국의 철강업계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공급 과잉에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 2014년 1월부터 그러니까 한 8월 말까지 조강 생산량 이걸 보니까 5억 5천만 톤. 그러니까 이게 2013년 1월부터 8월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 3% 조금 안 늘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요거는 보면은 숫자는 상당히 정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수출량 철강 수출량이 작년에 중국이 이를테면 전 세계 철강 수출량의 27%를 수출했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사실은 8,500만 톤을 수출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 중국 철강업계가 1억 톤을 갖다가 해외 시장에다 수출할 거다. 수출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로군요. 안 하면 문 닫죠. 그러니까 헐값에
세계 시장을 완전히 교란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글로벌 철강업계 생태계가 뭐 완전히 망했다. 그리고 우리 포스코도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다 연관이 돼가지고 이제 힘들다 이런 거고요. 또 부동산 시장 이것도 지금 뭐 상당히 침체 국면을 맞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보면 주택 거래량이 10% 이상 줄었습니다. 그 2013년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지방 정부가 또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왜냐하면 현재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 40%가 보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가지고 그거로 사실은 살림살이를 갖다 꾸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방 재정이 그 토지 매각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 이제 지방 정부가 땅을 팔아가지고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걸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되고 또 원래 지방 정부가 그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그 땅을 팔기도 했고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했는데 지방 정부의 재정, 살림살이 이게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사실 그동안 뭐 세계로 이렇게 수출을 하는 입장이기도 했지만은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생각할 때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 수출 대신 내수로 돌리면 뭐 괜찮지 않을까. 경제도 발전하고 있고 좀 너무 무식한 질문인가요? 아닙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원래 또 사실 경제라는 게 이게 예.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사실은 경제는 상식이거든요. 예. 상식적 사원에서 예를 구차장이 이거 좀 궁금하다 하면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이제 문제점이고 제가 뭐 경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남들보다 조금 안다고 하니까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중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 보면은요. 예. 2011년부터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많이 줄어들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계 시장이 안 좋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수출할 때가 마땅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는 수출을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수 시장을 한번 키워보자.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소비를 한번 늘려보자. 그죠? 이게 왜냐하면은 소비를 갖다 늘리면 그게 바로 내수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GDP 대비 그 최종 소비 비중을 보니까 2010년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부터 이제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 초반인데요. 그리고 투자 비용, 그리고 투자 비중 이것도 보니까 지금 2009년에 한 48%를 조금 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은 GDP 대비 소비는 한 56% 정도. 예. 그리고 투자는 한 42% 정도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사실 목표치는 이제 이루지 못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수출보다는 투자에 대해서 지금 수출보다는 소비에 대해서 예. 내수 시장을 갖다 확대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내수 시장 확대라는 게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비도 늘리고 기업들의 투자도 늘린다는 건데 그럼 결국은 성장이 저조해지는 것과 맞물려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네요. 그건 딱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 정부가 이제 나름대로 내수 시장을 갖다 늘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것이 도시화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화 추진.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예. 농민들을 갖다가 많이 도시로 끌어들이겠다는 이런 거거든요. 지금 중국은 도시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 예. 2014년 기준으로 보면 54%가 좀 넘었는데요. 아직도 다른 개발된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은 도시화돼야 되는 그 여력은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80%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재력은 이제 엄청나다 이래 보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농촌 인구 1억 명에게다가 사실 도시 호구를 갖다 제공한다는 건데요. 호구가 뭔지를 갖다 또 호구가 그럼 뭔가요? 무슨 우리 호적 같은 그런 건가요? 도시에 예. 적을 두게 한다는 건가요? 그죠, 호적이죠. 예. 호적인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어디 출신이냐를 갖다가 일단 구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예. 그래 일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방에 가면은 예. 주소 이전하고 살면 되죠. 그래서 그 예. 주소 이전해서 살면 되죠. 예.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시골에서 났다. 그러면 나는 평생 꼬리표가 시골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1억 명에게 도시 호구를 제공한다는 것은 곧 1억 명에게 그 도시 주소지를 주겠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거주증을 갖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거주증을 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농민이 예. 베이징에 와가지고 살고 있더라도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의료라든가 교육에 대한 전혀 혜택이 없어요. 아, 그 농민공이라고 불리는 네, 농민공들한테 예. 전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공들 같은 경우는 애들 교육도 엄청난 문제예요, 그게. 아하.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나중에 어쩌고 해서 예를 들어 베이징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은 나중에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칠 때는 반드시 자기 아버지 호적지가 있는 그러니까 그 학생의 호적지가 있는 데로 가가지고 호구가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시험을 치게 합니다. 근데 결국은 호적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쓸 돈이 많아야 아직도 중국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소득층이. 근데 쓸 돈이 많아야 소비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네. 지금 중국 정부가 하는 게 예. 최저임금을 갖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 평균 13%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 갔다가 예. 아이고 못하겠다는 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쓰느라고 각국의 그 최저임금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 중국 같은 경우 사실 전국적인 차원의 최저임금은 없고 뭐 성이라 그러나요? 예, 성하고 예. 성하고 직할시에 예, 근데 따라서 많이 합니다. 높이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산동성 그 옌타이 같은 경우 제 아는 친구도 거기서 섬유업을 하다가 예. 도저히 인건비가 올라서 못하겠다고 해서 손을 들고 먼저 캄보디아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거죠.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그러니까 급속한 도시화 예. 거기에다가 중산층 그러니까 소득을 좀 늘리면은 충분히 내수시장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데 그게 항상 기대대로 되면은 세상에 경제가 안 돌아갈 나라가 없을 것 같은데 특히 뭐 유럽도 그렇고 지금 세계적으로 그 디플레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도 디플레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디플레라는 건 사실 한마디로 저물가 저성장 구조를 예.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디플레 우려가 이제 역시 중국에서도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물가가 낮다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예. 싸다는 거죠. 이게 작년 5월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상당히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1월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8%. 그러니까 예. 5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2월은 조금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춘절이 있어가지고 식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거야 그래서 뭐 명절 특수. 예, 명절 특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물가가 계속 지금 낮은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3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디플레 우려가 생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 이런 상황이 왜 왔느냐 하면은 결국은 생산 설비 과잉하고 늘어나는 부채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해외 수요가 많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기업들은 수중에 돈이 없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생산을 하면 물건을 만들면 얼마든지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있고 국외 시장도 있고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국외 시장도 외국 시장도 역시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예.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사실은 가계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가격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도 식고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박리담의 전략 그러니까 싸게 많이 팔았어 이익이 싸더라도 많이 팔겠다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철강업계 이렇게 싸게 파는 거 그런 것들과 그런 현상이 이제 그 경제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다 이제 이어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른바 디플레 압력이 고착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가가 안 오르면은 사실은 그 실질 구매력이라고 할까요? 물건을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기업 마진이 줄고 성장률이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일자리도 줄고 예. 임금도 줄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그다음에 정부 세수도 줄고 그러다 보면 역시 경제 주체가 뭡니까? 가계 기업 정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 주체의 그 빚부담 같은 경우도 역시 가중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또 신용 위험이 높아지고 이런 이제 그 점점 이제 일이 안 풀리는
이제 일이 꼬이는 이런 식으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이 최근에 그 금리 인하, 지급 준비율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그것도 이 디플레를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금리를 내리면은 일단 소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가계 소비가요. 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래서 2013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중국 GDP에서 소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봤더니만 3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68%거든요. 와, 그럼 미국하고 중국은 씀씀이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이번 금리를 내리면은 이제 소비가 늘고 그러면서 이른바 디플레 압력을 갖다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번에 중국이 이렇게 금리를 내려버린 거는 세계적으로 지금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율 전쟁에 나름대로 참전했다 뭐 이런 의지를 갖다 비친 거기도 하고요. 지금 위안화 가치 보면은 지금 2005년에서 2013년까지 보면은 위안화 가치가 27%가 올랐어요. 그런데 올 들어 지준율도 내리고 금리도 내리고 위안화 가치도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작년 말하고 비교하면 한 1% 정도가 그러니까 1% 정도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 상승세가 지금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한동안 왜 그 미국하고 중국이 그 위안화 가치를 놓고 많이 싸웠었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아까 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그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위안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었네요. 그 동안에. 그렇죠. 예. 1달러에 그 사실은 2005년 6월만 하더라도 1달러에 그 8.28 위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3년에 1달러에 6.05 위안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럼 지금 이제 지준율 내리고 그 금리 내리면은 위안화 가치도 조금 또 다시 내려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런 금리 인하, 중국 금리 인하나 또 중국의 저성장이 우리 같은 경우 사실은 중국하고 워낙 매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 한마디로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부정적이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면은 2014년에 54% 늘었습니다. 이 원래 2000년에는 35%였거든요. 예. 이만큼 수출이 이제 많이 늘었다는 건데 이 기간에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10%에서 25%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파는 물건이 많아져서 우리가 수출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 10%가 늘어나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가 늘어난다. 와,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네요. 엄청난 영향력이죠. 네. 그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보면 연평균 11% 이상씩 막 늘어났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한 20% 가까이 됩니다. 연평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우리 경제 성장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예. 예,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또 실제로 이제 2008년 국제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4조 위안, 예. 우리 돈으로 666조 원을 갖다가 투입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 경제도 위험했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세게 베팅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난관을 갖다가 돌파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 경제가 앞으로 물론 잘 나가면 중국 경제가 잘 나간 덕분이지만 예. 중국 경제가 휘청거려 버리면은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로 휘청거려서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를 돌파했을 때 우리의 웃음이 바로 중국의 도움이었다면 예. 만약 한국 경제가 울음이 나온다면 그것도 바로 결국은 중국의 저성장 때문일 것이다. 네, 그렇죠. 예.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중국 경제는 일단 뭐 7% 안팎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결국 중국의 경제 체질이 튼튼해지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 이제 또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중국 기업을 갖다 헐값에 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갖다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 구조조정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기업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17년 정도 그러니까 내후년 정도면 예. 중국이 새로운 또 경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구조개혁에 실패를 해서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매년 한 200~3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내거든요. 예. 그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보면은 연평균 한
267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중국의 수입업자들이 예. 이 돈을 갖다가 우리 수출업자들에게 위안화로 줄 가능성이 있어요. 달러 대신에. 그럼 위안화로 받으면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게 구체적으로 달라지나요? 예, 그래서 위안화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은 예. 중국의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식값이 떨어지고 채권값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주식과 채권은 또 싼 값에 살 수가 있고 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알토란 같은 부동산도 싸게 살 수가 있고 기업도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아까 중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좋겠다 이 말씀하고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제 지금 중국이 이제 내수 시장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고급 소비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그 제조업의 고부가 가치를 갖다 추구할 거니까 산업 고도화라는 걸 갖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술 우위 분야 진출도 이제 우리에게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유동성 부족 문제, 예. 그런 새로운 금융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왕창 무너져 버렸을 때, 그런 무서운. 그래 왕창 예.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부동산 투자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빨리 서둘러 팔고 뭐 빠져나갈 수도 있다든가 여러 가지 중국 경제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드럽게 착륙하면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국 경제가 아무튼 간에 뭐가 시끄럽게 되면 그게 바로 직격탄이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중국 경제 전반적인 전망하고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이번 양회로 돌아가서요. 중국 제조 2025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게 뭐 중국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청사진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거를 뭐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게 중국이 향후 30년 안에 제조 강국으로 나름대로 도약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아니라면 2045년까지. 2045인데 그런데 1단계로 예. 첫 단계로 2025년까지 혁신, 예. 스마트 산업 기반 강화 이런 원칙 아래 중국이 제조 강국으로 이제 거듭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좀 저가 물품의 대량 생산에 그쳤는데 뭔가 좀 더 그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스마트란 내용이 들어간 걸로 보면 좀 더 고도의 산업으로 이전을 해가겠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중국 제조에서 중국 창조, 중국 속도에서 중국 품질, 예. 중국 제품에서 중국 상표 브랜드 이런 거를 이제 각각 키운다는 거죠. 딱 얘기 들어보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 첨단 장비라든가 IC 집적 회로라든가 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 생명공학 이런 산업을 갖다가 주도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산업을 갖다 키우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인터넷 플러스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인터넷이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거하고 현재의 그 제조업을 갖다 결합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제조업이 기존의 제조업이 아니고 스마트 제조업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변신하겠다 이걸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즉 앞으로는 이런 세계 공장, 세계 굴뚝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신산업으로 가겠다는 이야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국에서 나름대로 제조업을 갖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예. 재편하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서비스 산업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2013년 보면은 GDP 대비 서비스 산업 비중이 처음으로 제조업을 넘었습니다. 이미 중국도 이제 고도에 개발된 단계로 접어들어 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 보면은 제조업을 나타내는 2차 산업이 지금 44%인데 예. 서비스 산업을 나타내는 3차 산업이 지금 46%를 넘었거든요. 예. 올해 정도면 이 서비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를 넘어가지고 거의 절반을 차지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다가 방점을 찍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 서비스 산업이 이게
이른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겁니다. 예.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 예.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규 지금 취업자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000만 명을 갖다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연간 신규 취업자만 1,000만 1,000만 명인가요? 예. 그래서 중국은 해마다 대졸자가 이 700만 명씩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죠. 대졸자만 700만 명. 700만 명이고 예. 다 합쳐서 하여튼 1,000만 명을 갖다가 새롭게 이제 일자리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서비스업으로 흡수를 해야 된다. 소화를 해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 하면 이제 또 금융이잖아요. 근데 중국 금융업은 좀 어떤 상태인가요? 뭐 그림자 금융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예, 사실 금융 리스크도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 일단 얘기 들어보면 안 좋은 것 같죠. 예, 안 좋네요. 예, 그림자. 예, 그래서 예. 그림자라고 하니까 안 좋은데 이게 이 지난 6년 동안 10배가 늘어가지고 지금 GDP의 한 50% 가까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대체 뭔데요?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예.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나름대로 이른바 금융 상품인데 예. 위험이 높은 대신에 수익도 높다는 거죠. 고위험 고수익 금융상품. 이거 이렇게 들으니까 잘못하면 그 미국의 그 2008년 금융위기 가져온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같은 좀 뭔가 그런 좀 위험스러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 예. 사모펀드, 투자은행 이런 데가 취급을 하고요. 예. 중국은 이런 데가 잘 없으니까 투자 신탁회사, 사채업자가 이런 상품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0년 하반기에 중국에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나름대로 시중 대출을 갖다 억제를 한 거죠. 그 틈새를 갖다가 그림자 금융이 파고든 건데요. 신탁회사 같은 데가 부동산 프로젝트를 갖다가 그걸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연 10% 이자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해가서 소비자들에게 그걸 판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이 상품을 소비자들이 팔았죠. 그런데 이 집값이 오르면 문제가 없는데 집값이 내려가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 상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점점 더 말씀 듣다 보니까 점점 더 그 미국의 그 잘못된 위험한 전철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데 그 사실은 우리가 중국이라는 데가 예. 이 만만치가 않은 게 예. 굉장히 그 국정 운영을 갖다가 나름대로 정교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금 알고 있고 해서 제가 중국 측의 입장대로 뭐 설명을 드리면 예. 위기라는 건 위기를 아는 순간 위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식으로. 그 말은 굉장히 굉장히 멋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뭐 중국이 저력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경제개혁, 그 구조개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좀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 중국이 항상 궁금한 게 대체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냐, 이렇게 돈을 밝히는데 어떻게 사회주의냐, 대체 자본주의냐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렇게 개혁을 조금씩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중국의 그 정부가 그 정치적으로 확 틀어지고 있는 거 이런 것과 결국 갈등을 빚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불공평한 소득 분배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작년 9월 현재 보면은 도시하고 농촌하고 소득 격차가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른바 지니 계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4년 현재 보면 0.473 이게 국제적으로 위험하다고 보는 게 0.4인데 그 마지노선을 갖다 지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중국 경제가 이런 이제 시장 개혁을 갖다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력 장악력을 갖다가 흔들 수 있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 시장 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민간 분야를 발전시키는 건데요. 이것이 공산당의 힘을 갖다 약화시킬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 개혁이라는 거하고 정치적 안정 유지라는 거하고 나름대로 갈등을 빚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계속 설명해 주신 내용이 결국 중국 정부가 그 경제를 강력하게 장악을 하고 있을 때의 그 전제하에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 공산당의 강력한 권력이 유지될까라는 좀 궁금증이 좀 생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장 개혁을 갖다 추진하려면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그것이 가능한데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두 마리 토끼를 갖다가 잘 잡을 수도 있지만 예. 또 잘못 잡을 경우 그거는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아주 큰일 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우리한테 큰일일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무언가 이렇게 민간 분야 그다음에 그 권력 이거 둘 다 잘 유지하기를 우리가 바라야 하는 그런 이상한 현실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듣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차장 수고하셨어요.